자, 오늘은 딥러닝 세 번째 컨볼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컨볼루션은 무엇일까요?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요, 기본적으로 이 동물의 시각 피질, 바로 비주얼 커텍스라고 하는데요. 비주얼 커텍스인 시각 피질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어떤 구조입니다. 우리가 딥러닝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그 기본 어떤 신경망 모델은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시각 피질에 해당하는 구조를 이 신경망에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눈이 있잖아요, 눈. 근데 눈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시각 피질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영상, 그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신경망에 전달이 되는지 그거를 좀 본따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는요, 그 시야 내에 특정 영역에 대한 자극만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야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자극만을 수용해서 받아들인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수용장애라고 합니다. receptive field라고 하는데 해당 영역의 특정 특징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야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특정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자극이 1차 시각 피질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각 피질을 경유한 다음에 3차 시각 피질 등의 여러 영역을 통과해서 이런 계층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자체가 이 계층적으로 처리가 돼서 계속 층을 거치면서 점차 추상적인 특징이 추출돼서 시각이 인식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좀 특화된 형태의 신경망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동물의 계층적 특징 추출 그리고 시각 인식 체제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컨볼루션 신경망입니다. 말 그대로 이 동물의 시각 피질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그 신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를 좀 우리가 본따서 정말 그 인식, 영상 인식과 이런 분야에 좀 적합한 이런 딥러닝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바로 줄여서 CNN이라고 하는데 그 CNN은 전반부에서는 컨볼루션 연상을 수행해서요,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받아들이는 그 영상,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의 어떤 특정한 특징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반부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는 그 추출된 특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시각 피질을 이용했다라는 그 구조적 특징도 있지만 어떤 다양한 이 영상 분류 그리고 문자 인식 등의 좀 인식 문제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예제로 보면은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특징 추출을 하는 컨볼루션 단계 그리고 분류에 해당하는 다층 퍼셉트론 단계,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그 이미지에 대해서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출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이 신경망이 그대로 알아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류는 우리가 배웠던 그 다층 퍼셉트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컨볼루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컨볼루션은 일정 영역의 값들에 대해서 이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값을 만드는 연산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입력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컨볼루션,
이 필터 커널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서요. 그리고 컨볼루션된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입력에 대해서 해당하는 필터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x가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있죠. 이게 3x3짜리 우리가 지금 현재 영역이 지정이 돼 있다고 치면요. 이 입력에서 특정 일정 영역에 대해서 이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웨이트로 돼 있겠죠. 똑같은 크기의 웨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어떤 가중치 입력의 가중치가 적용된 거의 합이 이 컨볼루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11에 대해서 y11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w11에 x1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w12에 x12를 곱해주고 각각을 다 곱해준 다음에 그걸 다 더한 합이 바로 y11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그 w0 값을 넣어서 여기에 그 바이어스를 좀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실제적인 예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어떤 구성인데, 자, 아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위치 값으로만 우리가 동작하는 식을 제너럴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컨볼루션 계산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필터 커널 마스크를요, 이 3x3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첫 번째 11. 자, 여기 보시면 11, 10, 11, 00, 11, 10, 01, 00, 11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죠? 곱을 해야 됩니다. 11은 1이고 10은 0, 11은 1. 그러면 1, 0, 1, 0, 1, 0, 0, 0, 1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값으로 우리가 받아볼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1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0이고요. 그러니까 4개의 1을 더한 4라는 값이 이 컨볼루션 결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 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일정 영역 3x3짜리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1, 0, 0, 0, 1, 0, 0, 0, 1, 1이죠. 그러면 1이 총 3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인 결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3x3을 옮겨서 그럼 1, 0, 0, 0, 1, 0, 1, 0, 1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4개 있네요. 그럼 4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계산하니까 4 여기도 계산하니까 3 이 부분도 계산하니까 2 이 부분도 계산하니까 3 이 부분도 계산하니까 4 자, 이런 식의 전체 이 입력에 대해서 특정 부분 3x3으로 이렇게 컨볼루션 형태로 적용을 해서 나온 결과가 434, 243, 234 네, 이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볼루션 계산이에요. 자, 이런 식의 계산을 왜 하냐? 이 컨볼루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 추출에 해당하는 어떤 용도로 이 컨볼루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합성 곱이죠. 지금 각각의 부분에서 곱을 한 결과를 합친 결과로 컨볼루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CNN의 기본인 컨볼루션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이외에 신경망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볼루션과 함께 이 스트라이드와 패딩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스트라이드와 패딩, 바로 스트라이드는 보폭을 의미합니다. 커널을 다음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 이동시키는 그 칸수를 몇 칸으로 할 거냐, 이게 바로 스트라이드고요. 그 다음 패딩은 뭐냐? 패딩은 컨볼루션 결과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입력 배열의 둘레를 확장하고 0으로 채우는 연산입니다. 말 그대로 여백이죠. 우리가 이 그 컨볼루션 결과 자체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조절하기 위해서
패딩 값으로 여백을 주는 형태로, 물론 그 패딩의 공간의 값은 0으로 채워줘야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이렇게 내가 다음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서 이동할 칸을 몇 칸으로 할 거냐, 지금 이거는 스트라이드를 1로 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로 하니까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패딩은요, 이거는 이제 패딩을 2로 준 겁니다. 2로 주고 스트라이드를 1로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스트라이드를 1이니까 한 칸씩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패딩을 2로 줬더니 실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부분의 외곽에 이렇게 여백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데, 이 여백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두 칸, 패딩이 2니까 두 칸씩 다 이렇게 이 여백이 확장이 된, 현재 우리가 입력 배열 외곽의 둘레를 확장시킨 크기, 이 부분이 패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딩을 고려해서 컨볼루션 수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컨볼루션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입력에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게 조금 크게 이 여백을 활용한 상태로 큰 형태의 모양으로 결과를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를 좀 우리가 2로 했을 경우, 스트라이드를 2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씩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1과 스트라이드 2를 줄 경우에는 패딩은 바깥의 외벽이 1로 이렇게 하나만 여백이 확장돼 있고, 스트라이드는 2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칸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죠? 두 칸씩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패딩 1과 스트라이드 2를 주니까 지금 지나지 못하는 위치들이 존재하죠. 그죠? 이런 부분, 놓치는 부분. 그래서 이 패딩과 스트라이드의 이 개수를 몇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연산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영상의 컨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본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요, 이 원본 이미지에는 컬러 영상이기 때문에 그 빛의 3요소인 RGB, 빨강, 녹색, 파랑, 빨강,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이 세 개의 색의 합으로 이 컬러 영상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빨강, 녹색, 파랑, 즉 RGB에 대한 정보가 각각의 배열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미지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게 512 by 512짜리 하나의 이미지라고 치면 그 이미지에서 RGB에 해당하는 각각의 배열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 영상에 대해서 RGB, 즉 세 개의 이 텐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512 배열에 3차원을 더 이렇게 두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다차원의 행렬로 이렇게 컬러 영상을 가지는 정보를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컬러 영상의 컨볼루션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컨볼루션 여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 컬러 영상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컬러가 없는 형태의 이미지 대신에 컬러가 있는 이미지는 바로 다차원 행렬이라는 것을 고려한 형태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필터들이 존재하는 필터들 웨이트 값이죠. 그 웨이트 값과 실제 영상, 즉 필터와 겹치는 컬러 영상 뭐 이렇게 XR이 있고 XG, 레드, 그린, 블루죠. XG, 근데 XB 이 각각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부분 필터들, 이게 바로 웨이트 부분 필터인 WR, WG, WB 이 각각들, 그 다음에 편차양 바이어스에 대한 W0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컨볼루션 동작하는 거는 배웠는데 컬러 영상이니까 XR과 이 WR을 곱하고 XG와 WG를 곱하고 XB와 WB를 곱한 다음에 그거의 전체 합을 이 컬러 영상에 대한 컨볼루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각각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피처 맵이 무엇인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처 맵은 컨볼루션 필터의 적용 결과로 만들어지는 2차원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특징 지도 피처 맵은요, 그 원소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원소 값은 컨볼루션 필터에 표현된 특징에 대응되는 위치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K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면 당연히 K개의 2차원 피처 맵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입력으로 주어진 모습에서 한 개의 필터를 적용할 경우에 특징 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컨볼루션 필터를 한 개만 적용했으니까 특징 맵이 이제 하나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입력에 만약에 5개의 필터를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의 필터를 적용하면 피처 맵이 5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피처 맵이 결국엔 컨볼루션 필터에 이 적용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인데 그 결과가 어떤 몇 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한지에 따라서 그 피처 맵도 결과가 그 개수만큼 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풀링입니다. 풀링은 그 일정 크기의 블록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표값으로 이제 대체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 입력 그 전체 입력에 대해서 일정 크기의 블록을 우리가 나누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그 연산을 수행할 때 어떠한 이 연산을 수행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 연산을 최대값으로 할 거냐? 그 연산을 평균값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최대값 맥스 풀링은요. 지정된 블록 내의 원소들 중에서 최대값을 대표값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연산에서 컨볼루션으로 2x2짜리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했다 치면요. 1146이죠. 1146에서 제일 큰 값이 몇이죠? 6이죠. 그럼 그 값 중에 제일 큰 값인 6이 들어가는 거고 이 중에서는 제일 큰 값이 8이죠. 8이 들어가고 여기선 3이 여기선 4가 그래서 최대값으로 풀링된 형태 크기가 줄고 그 각각의 최대값을 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풀링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평균값은 마찬가지로 이 4개 중에 평균 3, 이 4개 중에 평균 4.75, 이 4개 중에 평균 1.75, 여기 4개 중에 평균 1.75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평균값, 블록 내 원소들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풀링해서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스토캐스틱 풀링이 있습니다. 이건 확률적 풀링인데요. 자, 이거는 이 블록 내에서 각 원소가 원소값에 크게 비례하는 선택 확률을 갖도록 하고 그 확률에 따라서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6, 4, 1, 1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죠. 전체 합이. 그럼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4, 12분의 6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확률에 따라서 가장 큰 값으로 볼 수 있는 6이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확률적 계산에 따라서 풀링을 하는데요. 보면은 학습할 때는 당연히 이 확률적 풀링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확률적으로 등장한 가장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 선택이 잘 되는 그런 원소를 계속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학습을 수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실제 이 어떤 결과, 이 모델에 대해서 추론을 해서 사용할 때는 이 확률적 가중합을 사용을 합니다. 가중합 이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확률적 풀링으로 또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풀링 방법을 왜 수행을 할까요? 이 풀링을 하는 이유는요. 이 중간 연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피처맵, 특징 지도들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필터 적용에 따라 필터의 개수만큼 특징 그 맵이 뎁스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풀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특징 지도 크기 자체를 축소하는데
풀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풀링을 통해서 크기 자체를 축소시켜서 우리가 유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링을 하면은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뭐 메모리 크기, 계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 영역 내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결합하거나 위치변의 강건한 특징을 선택하는 형태로 또 풀링의 연산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징 추출을 위한 컨볼루션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크게는 컨볼루션, 특징 추출한 컨볼루션, 그 다음에 그 추출된 특징을 사용한 분류 회귀를 하는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 이 특징 추출을 하는 컨볼루션 부분은요,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컨부층, 그다음 렐루 연산하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렐루 연산하는 렐루, 그다음 풀링 연산을 하는 풀링 연산 우리가 배웠던. 근데 이제 물론 풀링 연산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선택입니다. 근데 풀링을 해야지만 우리가 특징이 좀 그 피처 맵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메모리의 어떤 감소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은 결국엔 이 부분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이 컨볼루션 부분이 반복돼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 컨볼루션 부분으로 나온 어떤 추출된 특징을 사용해서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혹은 뭐 회귀, 분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 다층 퍼셉트론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층 퍼셉트론 부분은요, 이 전방향으로 전체 연결된 fully connected 그 FC층이라고 하는데 fully connected를 반복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류다, 분류일 경우에는요, 분류는 여러 가지 분류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류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 레이어에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하는 형태로, 즉 그 소프트맥스 연산을 추가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소프트맥스 연산은 출력값의 값이 0 이상이면서 합은 1로 만듭니다. 즉 그러니까 확률값처럼 다들 이제 전체 합은 1을 유지하게 돼 있고 그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값은 뭐 1에 근접한 값이 되겠죠. 자,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는요, 막 이런 식으로 컨부층, 렐루, 풀링, 컨부, 렐루, 풀링 이렇게, 그리고 fully connected, 그 다음에 softmax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하나가 이게 또 한 층이고, 그 다음에 컨부, 풀링,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softmax.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신경망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지금 현재 신경망 구조가 어떤지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보통 약어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우리가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부 1, 풀링 1, 컨부 2, 풀링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각 레이어마다 컨볼루션 3, 컨볼루션 4, 컨볼루션 5, 풀링, 그다음 fully connected 돼 있죠. 보통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우니까요. 지금 현재 224 by 224 by 3이죠. 그러니까 지금 컬러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224 곱하기 224짜리의 영상, 컬러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 1, 첫 번째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풀링 작업을 거친 다음에 컨볼루션 2로 가서 다시 풀링 작업을 거치고 컨볼루션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볼루션 4, 컨볼루션 5 동일한 크기로 가죠. 왜냐면 풀링 작업으로 크기를 줄인 게 아니라 그대로 풀링이 없으니까 그대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풀링을 거친 다음에 fully connected로 이렇게 이 이미지가 뭔지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컨볼루션 신경망 자체를 구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경망이 학습 대상 가중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메모리 요구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 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컨볼루션 신경망의 예제인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필터와 블록 크기가 몇인지, 그리고 필터 개수는 몇 개인지, 그다음 스트라이드와 패딩, 그리고 노드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다음 그 학습 대상이 되는 가중치의 개수. 이 가중치의 개수가 중요한데, 가중치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얼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가 계산이 됩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가중치에 이 전체 개수가 58만 5862만 195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개수. 그럼 여기에 메모리 요구량이 있어요. 그래서 플롯을 사용할 경우 이제 4바이트 플롯을 사용할 경우에는 237MB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뭐 계산 결과 저장은 노드 개수에 따라서 메모리 용량이 뭐 3메가에 가까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컨볼루션 신경망 전체에 대한 어떤 모델의 그 메모리 계산 크기, 결과는 얼만큼 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목적 함수들이 있는데, 만약 클래스 문제다, 그럴 경우에 분류를 해야 되는 클래스 분류 문제면, 클래시피케이션이면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 TIK가 있다고 치고요. 컨볼루션 신경망 YK, 여기에 이제 입력인 XI와 웨이트인 W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음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하죠. 그래서 EW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이거는 I, K 학습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제 TIK 학습 데이터 부분, 그다음 로그 YK 이거는 실제 신경망이 출력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입력과 웨이트 값을 계산해서 그 값으로 이제 교차 엔트로피로 이 분류를 위한 이 목적 함수를 가지고요. 자, 회귀는 뭐 사실 쉽죠. 그냥 실제 TIK 그 학습 데이터에서 YK 신경망 출력 그 값을 이제 제곱을 취하고 2분의 1로 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적용 가능한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거나 경사하강법의 다양한 변형들을 이용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킵니다. 자, 학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학습이 조금 좀 더디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신경망의 형태에 따라서 컨볼루션 신경망이냐 혹은 다른 신경망이냐 이 구조에 따라서 단순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기보단 그 신경망에 적합한 형태의 이 방법을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모멘텀을 고려한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멘텀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방향이 있고, 그리고 모멘텀을 고려해서 그레디언트와 모멘텀을 반영한 실제 조정량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결국엔 이 모멘텀 방법이 그 모멘텀 항, 지금 이 모멘텀 항 그리고 변화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고려하는데, 이때 여기 계산식에 알파를 주로 쓰는데, 이 알파는 얼만큼의 모멘텀 비율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죠. 보통은 뭐 한 1은 안 되고 한 0.9 정도, 뭐 1보다 조금 작은 이런 정도의 값을 가져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G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Natural Accelerated Gradient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가중치에 대한 값, 현재 가중치가 지금 여기 있죠. WT 현재 가중치를요. 지금 여기도 이제 모멘텀 값,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모멘텀 그 값을 사용해서 미리 좀 이동을 시켜서 보면은 웨이트에서 그 모멘텀에 해당하는 값을 뭐 알파만큼 미리 이동을 시키는 거죠. 미리 이동시켜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변화량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실제 이 모멘텀 한과 실제 변화를 미리 시켜본 거에 대해서 계산한 걸로 실제 조정을 좀 거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 그레드가 있습니다. 에이다 그레드. 이거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줄여서 어댑티브 대신에 에이다 그레드라고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가중치별로 별도의 학습률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웨이트에 따라서 별도의 그 러닝 레이트를 가지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움직였던 가중치는 작은 학습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합니다. 어댑티브하게. 그래서 학습을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움직임을 가졌던 애한테는 좀 작게 러닝 레이트를 가져서 좀 살살 움직이게 이렇게 좀 속도를 조절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에이다 델타는요. 에이다 그레드의 이제 변형입니다. 이걸 좀 변형해서 사용한 건데 과거 그레디언트의 영향을 점점 축소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매 시점 그 t까지의 과거 그레디언트 제곱의 합을 뭐 다 그냥 계산하는 대신에 그냥 과거의 그레디언트 그 성분을 보고 좀 점점 줄이면서 그냥 그레디언트 제곱합을 계산한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RMS 프루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루트 민 스퀘어 프루프. 그러니까 가중치별로 별도의 학습률 사용하고 그리고 학습률을 가중치별 누적합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루트 민 스퀘어로 하는 거죠. 이제 누적합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조정을 합니다. 제곱의 누적합을 계산하는, 그래서 에이다 그레드에서 하는 어떤 그레디언트 제곱의 누적합을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를 각 가중치의 누적합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있는데요. 이 아담은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어댑티브 그 다음에 모멘트 에스티메이션. 자, 이 방식은요. 그 가중치별로 별도의 학습률을 사용하는 방법 똑같이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 학습률을 좀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1차 및 2차 모멘텀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1차 모멘텀 뭐 평균 먼저 그레디언트의 1차 모멘텀이 이제 뭐 평균같이 적용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모멘텀은 제곱의 평균으로 취해서 이거를 각각 평균과 제곱 그 평균 그 결과를 사용해서 좀 보정을 좀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 다양한 학습을 최적화 학습을요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표 위치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 최적 위치라고 치면요. 각각의 방법들 SGD 모멘텀, NAG, 에이다 그레드, 에이다 델타, 루트 민 스퀘어 방법들 보시면 지금 가장 빨리 동작하는 게 지금 에이다 델타죠. 에이다 델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최적화에 도달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냐. 지금 학습을 할 때 어쨌든 이 학습이 최적화에 빨리 학습이 되고 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좀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담이 좋습니다. 아담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장점을 취한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는 거를 보통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델에서 이제 파생된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뭐 르넷, 알렉스넷, VGG, 구글넷, 레즈넷, 그다음 댄스넷, 뭐 DPN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모델들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이 모델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냐 라고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 온톨로지인 워드넷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워드넷을 온톨로지 워드넷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분류나 감정 분석들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워드넷 계층 구조에 따라서 정리된 영상 데이터베이스로 이미지넷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즉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이 그 분류에 따라서 존재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이미지넷은요, 분류 이제 챌린지로 1000개의 분류를 가져요. 클래스가 1000개예요. 그리고 전체 120만 개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위 탑 5 에러 레이스 평가에서 하는 이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챌린지 대회가 이름이 ILSVRC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 대회가 실제 2010년도에는 이 상위 탑 5의 오류가 28.2에 해당이 됐어요. 여러분, 에러가 28.2면은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한 100개 중에 28개 정도가 틀리는 정도잖아요. 굉장히 쓸 수 없는 이런 형태였죠. 여기도 이제 그 다음 제록스에서도 25.8이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1년 사이에 이 정도밖에 못 줄였는데, 알렉스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16.4로 이 에러 레이스를 확 줄이게 됩니다. 확 줄였죠. 여기서 이 확 줄이게 된 이 부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경망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이 성능을 향상시켰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Clarify, 그다음 VGNet, 구글넷, 레즈넷, 지금 현재 이 단계까지 오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한 형태로 이게 발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표되는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르넷입니다. 르넷은 우리가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는 모델 중에 거의 초기에 해당하는 기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얀 르쿤이 제안한 방법인데요. 1998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제 르넷 5 모델이요, 5 자체가 계층이 몇 개냐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계층은 5개만 사용한 그런 방식인데,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fully connected, fully connected 하고 소프트맥스 취하는 거죠. 이거는 그 이미지넷 데이터는 아니고 엠리스트라는 그 숫자를, 이 필기체죠. 32by 30짜리 필기체 숫자를 분류를 잘 하는데 사용한 모델입니다. 풀링은 가중치를 이제 곱하는데 2x2 블록의 합으로 곱했고,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 편향을 줬습니다. 이때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때 당시의 성능은 오차율이 0.95%입니다. 정확도는 다시 말하자면 99.05%,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맞춰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일단 모델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라는 그 숫자 레이블 10개를 맞추면, 클래스 10개를 맞추면 되는 문제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그래서 99% 이상이 되는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 르넷 자체의 모델을 이미지로 보면은, 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컨볼루션 거치고 서브샘플링, 서브샘플링이 이제 실제적인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이게 서브샘플링이라는 것 자체가 풀링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풀링이 마치 서브샘플링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FC, 풀 커넥션, 풀리 커넥티드, 그리고 이제 뭐기에 이제 SM을 써도 되는데, 소프트맥 써도 되는데 가우시안 커넥션을 거쳐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 그 디짓 리코그니션, 숫자 인식을 위해서 그 르넷이 사용이 되는데, 이 르넷이 초창기에 그 미국 우편 서비스의 그 우편 번호 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 사용이 되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손으로 쓴
이런 우편 번호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옛날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편 번호를 직접 손으로 써서 실제 우편 번호를 사람이 인식해서 그 우편 번호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그 우편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딥러닝 기술로 컨볼루션으로 이거를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수행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위에가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10개의 아웃풋 유닛, 즉 0부터 9를 밝혀내야겠죠? 뭔지. 자, 근데 처음에는 256 인풋 유닛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H1, H2, H3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0부터 9 중에 어떤 숫자인지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디지털 리코그니션 보면은 이 숫자 자체가 사실상 이거를 그 흑백이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정보 형태로 디짓 정보 형태로 이거를 이제 0부터 255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의 정보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거대한 배열 형태로 되겠죠. 이거를 이제 입력으로 주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컴브넷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앱리스트 데모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트레이닝 되고 있는데 트레이닝이 됨에 따라서 실제 로스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숫자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가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24x24짜리 입력으로 이 숫자 정보를 받아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레이어로 어떤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인풋을 24x24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24x24로 받아들이고 컴브, 그 다음에 풀링, 그 다음 소프트맥스.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죠. 액티베이션은 렐루로 되어 있고요.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2로, 그 다음 필터는 8짜리, 그 다음 16짜리 이렇게 주어져서 실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면은 시각적으로 지금 학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액티베이션 거치는 모습, 웨이트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렐루를 거친 모습, 풀링, 그 다음 컴브, 렐루, 풀링,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그 다음 소프트맥스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위에서 입력으로 주어진 게 점차 거치면서 실제 그 숫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처들을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컨볼루션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최종적으로 이 숫자의 어떤 중요한 피처들만 잘 이렇게 뽑아서 최종 풀링해서 플리 커넥트를 거쳐서 소프트맥스로 그래서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보면은 0은 0으로 잘 맞추고 5는 5로 잘 맞추고 9는 9로 4는 4로 8은 8로 이렇게 잘 맞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 것처럼 지금 현재 실제 컨볼루션이 동작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로스 값이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적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르넷, 앱리스트와 같은 이런 숫자 인식에 사용됐던 르넷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을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지 좀 시각적으로 시각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펄셉트론, 기본적인 신경망 펄셉트론을 가지고 이 앱리스트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 보면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펄셉트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경망의 시각적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히든 뉴런스가 2000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최종적으로 0부터 9 사이에
어떤 그 분류를 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우리가 퍼셉트론 말고 레이어를 여러 개 두어서 이 엠리스트를 인식하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레이어가 3개 있죠. 히든이 하나, 둘, 셋. 히든 레이어 3개가 존재하고 지금 히든 뉴런스는 10,000개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 최종적인 그 엠리스트가 동작되는 분류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컨볼루션을 가지고 엠리스트를 수행할 경우 우리가 이제 이 컨볼루션, 각각의 컨볼루션에 대한 이 신경망, 그래서 컨볼루션 돼서 여기에 보면은 조금 작은 형태로 이렇게 지금 풀링이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컨볼루션 단계가 지금 2개 있고요. 이렇게 그 뒤에는 결국엔 이제 그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최종적인 분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그 스파이킹이라고 해서 좀 더 이 사람의 실제적인 그 두뇌의 어떤 신경망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든 스파이킹 뉴런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전기 신호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든 뉴런을 10,000개를 두고 이렇게 학습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니까 어떻게 이 딥러닝 컨볼루션이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모델이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 제가 아까 봤죠. 알렉스넷이 갑자기 큰 어떤 16.43이라는 에러율로 거의 10%에 비슷한 9.4%의 정확도 향상을 일으켜서 이 많은 이슈가 됐었죠. 이때 당시에 제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 2012년에 우승한 모델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8개의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계층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죠.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 이때 놈이 있습니다. 놈, 컨브 풀링, 놈, 컨브 풀링, 플리 카운트 3번 하고 최종 그 소프트맥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알렉스넷은요, 렐루 함수를 사용한 첫 번째 모델이에요. 렐루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꾼 첫 번째 모델이라서 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풀리 커넥티드 층의 드랍아웃 기법을 적용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 것도 의미가 있고, 드랍아웃을 사용해서 그 노멀라이제이션, 그게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 풀링, 맥스 풀링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놈은요, 이 국소 반응 정규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정규화 연산 층을 의미를 합니다. 서로 이 인접한 여러 층의 출력값을 이용해서 이 출력값을 조금 조정하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정규화를 수행하는 어떤 연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여러 층의 출력값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그 출력값을 조정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그러한 레이어층이 따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층에서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와 소프트맥스, 그래서 1000개의 분류를 나타내서 1000개의 노드를 가지는 형태로 마지막 단계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자, 이 영상은 그 CNN을 실제적으로 익스플레이너라고 해서 CNN의 내부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한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내부적으로 이 CNN에 어떤 식의 이 시각적 이제 어떤 식의 모습을 가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커피 잔에 대해서 혹은 뭐 이렇게 너구리, 지금 보면 컨볼루션 렐루 뭐 이렇게 그 신경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이미지가 이제 최종적인 그 분류에 해당하도록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자, 처음에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로 컬러 영상이니까 레드, 그린, 블루의 이미지에 대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가는지 레누니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를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모습을 가지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컨볼루션 단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x3짜리로 연산을 수행하죠. 네, 그래서 3x3의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이렇게 저장한 모습입니다. 자, 컨볼루션은 이제 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렐루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그래서 렐루 연산을 수행하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 의미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남아있는 렐루를 거쳐서 남아있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맥스 풀링이죠. 맥스 풀링 되니까 최대값만 가지는 형태로 풀링 연산이 수행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맥스 풀링을 거친 부분을 플래튼을 거쳐서 이 각각을 이제 쫙 펼쳐냅니다. 펼친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단계를 거쳐서 이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뭐다. 근데 지금은 에스프레소라는 이 결과로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클래스대에서 결국에는 이 에스프레소를 제일 확률적으로 높게 이 정답을 맞힌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직접 이렇게 업로드해서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URL입니다. 그래서 CNN Explainer 검색하시면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넣더라도 그 이미지가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로 인식을 하는지를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컨볼루션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배웠던 패딩,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이런 것들을 직접 조절해서 이게 컨볼루션이 이 패딩과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연산이 수행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VGGNet인데요. 이 VGGNet은 사이머니언과 지서만이 제안한 2014년도에 제안한 모델입니다. 이 VGGNet 모델도 이제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VGG 16, 16개 층이 있는 게 있고 19, 19개 층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 2등을 차지했어요. 재밌게도 VGGNet은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2등을 차지했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구글이 또 출전했는데 구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구글넷이요. 이거는 상위 이제 오류 탑5 오류율이 7.3인데 이거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층이 많아졌죠. 19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것과 16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형태로 이게 층이 좀 많아진 형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GGNet의 특징은요. 모든 층에서 이 3x3 필터를 적용한 형태입니다. 3x3 필터를 2번 적용시키면 사실은 5x5 필터를 적용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3x3 필터를 3에 적용하면 7x7 필터를 적용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VGGNet에서는요 모든 층에서 3x3이라는 고정된 필터의 크기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3x3을 적용 필터 시키면 이런 식의 연산을 수행하겠죠. 자, 보면은 그래서 3x3을 3번 하면은 3, 3은 9, 9, 3, 27, 27개의 웨이트를 가지는데 7x7을 필터를 적용하면 77에 49, 49개의 웨이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웨이트의 개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렐루를 3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3에 적용하는 거는 이 복잡한 결정 경계의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고 실제 이 VGG 모델을 가지고
이거를 시각화로 한번 직접 데이터의 수집부터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부터 실제 그 VGG 모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VGG 16이면 16개의 레이어를 16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그런 모델을 사용했죠. VGG 16. 자,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 과일들, 야채들 전체 레드 애플, 키위, 토메이로, 레몬, 그다음에 오이랑 감자, 그리고 피열. 자, 이렇게 10개의 레이블을 10개의 클래스를 이제 데이터를 먼저 컬렉션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모델을 돌렸을 때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조명도 다르게 하고 그다음 회전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 데이터 셋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한다기보다 이제 좀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촬영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10개의 종류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 셋을 만들어낸 걸 알 수 있죠. 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서 9,132개 이미지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크리에이션 해줘요. 뭐 모델이야. 실제 그 케라스를 사용하면 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네, 컬러니까요. 그래서 VGGnet 그 모델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 과일들, 야채들을 이미지로 줬을 때 이 사이사이에 어떤 피처 맵이 형성되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이해하기 편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서 그 필터에 적용된 이런 피처 맵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보면은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네, 다양한 트레인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해서요. 애큐러시가 지금 거의 1에 가까운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폭이 증가할 때마다 제 에폭을 뭐 350 이상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둘 다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네, GTX 1070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 사이사이의 모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파, 어니언이에요. 어니언이 각각의 컨볼루션이 중간중간 레이어마다 이 양파라는 거에 대한 어떤 모습을 어떠한 피처를 양파 이제 바뀌었죠. 지금 어떠한 피처들을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피처 모습을 다 하나씩 뜯어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신경망에서 이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이 피처 맵이 어느 정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지 네, 굉장히 깊죠. 네, 피처 맵이 지금 127개까지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 자, 물론 학습을 잘 돼서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90 몇 %에 해당하는 정도로 지금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자체는 그렇게 깊진 않은데 피처 맵이 이제 깊잖아요. 그래서 피처 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레이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쭉 빠르게 넘겨서 보면요. 네, 여기도 이제 피처 맵을 255개의 피처 맵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처 맵을 쭉 넘겨서
네, 피처맵 255개.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네 번째 레이어. 네, 이거는 더 빨리 넘겨서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 인풋에 대해서 어떠한 이 레이어 모습을 가지는지, 이게 컨볼루션 첫 번째. 네,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신경망 중간중간에서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토메이로에 대해서도 지금 자동적으로 이제 특징들을 학습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구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유사하게 생긴 모양, 그다음 유사한 어떤 모양과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좀 다른 어떤 특징들, 우리 사람 눈은 이런 어떤 특징들을 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신경망도 그 사람의 눈과 같이 이 특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징들을 컨볼루션 단계를 거쳐서 자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신경망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각 인풋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가지는 거 알 수 있죠. 보면은 이 피처 맵을 보면 결국엔 조금 이 과일이나 야채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을 우리가 학습해서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동일한 환경 내에서 동일한 어떤 좀 조명을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그 찍은 장소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인식률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컨볼루션 5번째까지 가니까 정말 중요한 피처들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남은 정말 앱스트랙트 된 그런 피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이 컨브 그 VGG 낸 모델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VGG 넷이 우승을 못했냐, 2등을 했냐? 구글의 체게디 등이 이제 개발한 2013년도에서 우승한 구글 넷이 있습니다. 이거는 22개 층의 층을 가지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 컨브의 앰플링, 컨브 인셉트, 앰플링, 인셉트. 자, 보면은 우리 기존 거랑 비슷한데, 앰플링은 이제 맥스플링이에요. 맥스플링이고, A 풀은 평균가, 에버리지 플링입니다. 그리고 인셉트라는 우리가 좀 배우지 않았던 인셉트 모듈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듈을 집어넣은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인셉션 모듈이 뭐냐? 이 직전층의 처리 결과에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5x5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직전층의 출력에 대해서 1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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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x3 이렇게 이제 최대값 풀링, 원래는 우리가 풀링 거친 다음에 컨볼루션 거치고 결과로 가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컨볼루션, 3x3짜리도 있고 5x5짜리도 있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서 수용을 하는 형태로, 이게 바로 인셉션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셉션 모듈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았고, 그럼 1x1 컨볼루션은 의미가 뭘까? 1x1짜리 컨볼루션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1x1 컨볼루션은요, 이 방법은 동일한 위치의 피처 맵의 값을 필터의 가중치와 선형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1x1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조정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력되는 피처 맵의 개수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개수를 좀 줄이는데,
우리가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된 어떤 피처 맵의 개수, 채널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1by 1짜리 컨볼루션 필터라고 1by 1 컨볼루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지도를 개수를 조정하는데 224 곱하기 224 곱하기 500이에요. 이런 입력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1 곱하기 1 곱하기 500이 크기에 원바이원 그 컨버전 필터 120개를 주어졌다. 이게 이제 필터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터 적용했다. 그러면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500이 224 곱하기 224 곱하기 120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채널 자체에 500개 채널이 120개 채널로 변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 by 1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랩 마지막 계층이 소프트맥스예요. 이제 소프트맥스 22개 층 모델이지만 기존 알렉스넷 모델들에 비해서 가중치 개수는 10% 정도, 10%도 되지 않을 정도 이렇게 좀 적은 개수를 가집니다. 그 알렉스넷에서 가중치 자체의 개수가 작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울기 소멸 문제의 완화 장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22개의 계층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 기울기 소멸을 완화하기 위해서 렐로 같은 걸 쓴다 하더라도 너무 이 계층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소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구글넷은 4번째와 7번째 계층에 보조 분류기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보조 분류기가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보조 분류기를 추가해서 좀 기울기 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보조 분류기 자체가 그레디언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레즈넷입니다. 레즈넷은 레지듀얼넷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줄여서 레즈넷. 카이밍 허 등이 이제 개발을 한 모델입니다. 2015년대에 우승을 했는데요. 에러율이 3.75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레이어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늘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52개의 층을 사용합니다. 보면은 컴브, 맥스플린, 컴블렐루를 3번, 8번, 36번, 3번 거친 다음에 에버리지 플링, fully connected,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돌리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형태의 이런 딥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근데 다수의 층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장점은 있죠. 장점은 뭐예요? 다수의 층을 사용하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수의 층을 사용할 때는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럼 결국엔 의미 있는 특징 추출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층을 사용하되 기울기 소멸 문제는 좀 완화하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어떤 성능 향상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레지듀얼 모듈이라는 잔차 모듈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모듈은 이 가중치를 적용하는 층, 그다음 렐로 거치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층, 이게 이제 기존의 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가중치, 렐로, 가중치, 그리고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레즈넷에는요, 가중치 적용층과 렐로 가중치 적용층 사이에 얘를 건너뛸 수 있는 shortest path, shortcut connection, skip connec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름길이라는 이 부분을 추가를 합니다. 근데 이 경로, 이 새로운 지름길을 통한 변환, 즉 입력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제 전달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등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레즈넷에서는 이 지름길,
이 지름길 연산을 가지는 게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기울기 소멸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름길을 추가로 두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차 모듈의 레지듀얼 이 모듈의 특징, 바로 이게 특징이 뭐냐면 기대하는 출력과 유사한 입력이 들어오면 제로 벡터, 0벡터에 가까운 값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즉 입력의 작은 변화에 민감한 잔차 학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입력의 작은 변화에도 좀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늘려주는 그런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형태로, 그래서 필요한 출력이 얻어지면 컨볼루션층을 건너뛸 수 있고 스킵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조합의 특징 추출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스킵 커넥션을 연결을 시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냐? 그냥 단순하게 F1만 동작하고 가는 방법과 F1조차도 스킵하는 방법, F1을 스킵하거나 지나거나 혹은 F2도 지나거나 아니면 스킵하거나, 뭐 어쨌든 이 방법이 이런 다양한 어떤 조합의 특징 추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즉 스킵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가중치 적용층을 통과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신경망을 사용하는 같은 형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F1, F2, F3라는 그 잔차 모듈을 연결로 직렬로 했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조합들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댄스넷이 있습니다. 자, 댄스넷은 가오후앙 등이 이제 2016년도에 개발한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댄스넷인데요. 각 층에서 모든 앞 단계에서 올 수 있는 이 지름길 연결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즉 보면은 모든 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이 존재하는 스킵 커넥션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즈넷에서 봤던 그런 어떤 그 쇼컷, 그 스킵 커넥션이 이 댄스넷에서는 모든 단계마다 모든 각 층이 이 앞 단계에 올 수 있는 이 지름길로 연결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빽빽하게 구성이 됐다 해서 이름 자체가 댄스넷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그 커넥션에 사용이 되는 이제 H가 이제 뭐 배치 정규와 렐루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노드 연산 그 H가 각각 존재하는데 그 H마다 뭐가 들어가냐?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시키고, 그다음 렐루, 그다음에 3x3의 컨볼루션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각 층의 피처맵, 입력 피처맵과 같은 차원의 특징 지도를 이제 생성을 하는 역할을 이 H에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버틀 레이어라고 해서 버틀렉 레이어, 병목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1x1짜리 컨볼루션을 이제 병목층으로 구성해서 출력되는 특징 맵에 그 채널 수를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목층이 있는 층은 언제 하느냐?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그 다음에 1x1짜리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그 다음 3x3 컨볼루션. 근데 1x1짜리 컨볼루션이 껴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바로 버틀렉 레이어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 맵의 그 특징 지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풀링 연산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때 댄스 블럭과 트랜지션 레이어로 구성을 합니다. 댄스 블럭과 이제 전이층 트랜지션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실제 입력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컴브, 그 다음에 댄스 블럭, 그 다음에 여긴 트랜지션, 컴브랑 풀링하는 트랜지션 전이층이죠. 그리고 이제 댄스 블럭, 전이 댄스 블럭,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미지가 뭔지 이제 맞추는 형태로
마지막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PN이라고 해서 Dual Path Network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레즈넷, 덴스넷 뭐 이렇게 그 구글넷 이후에 등장한 레즈넷과 덴스넷을요 좀 결합시킨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모델을 결합해서 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을 네트워크 구조를 좀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이 DPN은요 레즈넷과 덴스넷을 결합시켜서 그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레즈넷은요 이전 단계에 동일한 특징 정보가 각 단계에 전달이 돼서 이들 특징을 좀 재사용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재사용하도록 하는 경향.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전 단계의 특징으로부터 새로운 특징을 만드는 것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레지듀얼, 즉 전달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징이 좀 재사용되고 새로운 특징을 만드는 것이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레즈넷이고요. 그 다음에는 덴스넷입니다. 덴스넷은 새로운 특징이 추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전에 추출된 특징이 다시 또 추출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 레즈넷과 덴스넷의 이런 단점들을 좀 결합시켜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DPN인데요. 보시면 덴스넷 경로랑 레즈넷 경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이크로 블록이라는 부분을 둬서 이 마이크로 블록에서 이 두 모델의 덴스넷과 레즈넷의 특징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마이크로 블록 내에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합시켜서 계산을 통해서 추가하거나 덧셈을 시키거나 뭐 이런 연산들을 중간중간에 마이크로 블록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컨볼루션 그리고 그 컨볼루션에 대표되는 모델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좀 큰 규모의 딥러닝 신경망을 학습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모델들이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들을 사용했습니다. 즉 많은 학습 데이터와 상당한 이 학습 시간이 필요한 그런 형태인데 지금 대규모 영상 데이터베이스인 이미지넷을 학습한 지금 여러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이 사실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논문이나 이런 소스 코드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이 소스 코드 공개된 모델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에 학습된 모델을 내가 가진 어떤 이미지 분류에 적용을 해볼까? 라고 해서 언제든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죠. 혹은 모델의 일부를 또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미 학습이 된 컨볼루션 신경망의 컨볼루션 층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뒤에 단계에 분류하는 다층 펄셋으로 모델을 붙여서 학습하는 이 방법이 바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이미 이미지넷으로 이미 학습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거에서 그 컨볼루션 층들이 그 윗부분에 앞부분에 학습이 된 컨볼루션 층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뒤에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컨볼루션 층과 그리고 뒷부분에 분류하는 부분을 내가 따로 만들거나 붙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바로 트랜스퍼 러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컨볼루션에 대해서 컨볼루션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컨볼루션의 어떤 원리, 그리고 컨볼루션의 대표적인 어떤 모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